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전공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 국고 지원금도 완전 반토막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으로 부산시 정부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측이 다이빙벨 상영 취소를 요구하며 자체 감사를 벌였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영화계에 반발을 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하겠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과의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 대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후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이달 말쯤 자동 제명됩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 탈당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을 그렇게 출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건이 만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에 맞춰 바른정당 내 통합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영우, 김용태 등 통합파 의원들은 내일 최고위원회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자강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아서 통합파의 탈당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합파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탈당 시점과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이자 막가파식 정쟁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공소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고발하는 것은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서 적폐 세력의 후한무치한 행태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발표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각각 최종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우리들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그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4차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이 가운데 시민참여단 500명이 선정됐고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토론에 참가한 471명이 합숙 첫날 3차 조사를, 마지막 날 4차 최종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 조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저께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몰랐던 걸 저는 많이 알았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고 저는 원래 가졌던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제가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건은 마지막 4차 조사 결과입니다. 최종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나올 경우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됩니다.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과 상생의 소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성두리째 뿌리 뽑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모두 끝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 공고안을 발표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Say no.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곳도 정치다. 10월 15일 일요일 72번째 방송입니다. 금요일에 청와대 다녀오신 김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거기에는 초대를 못 받은 김민석 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근데 왜 대변인님 갔는데 원장님 못 갔어요? 대변인이 훨씬 센 거라니까요. 대변인은 모든 자리에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트위터 하나 올리셨는데 거기 사진 4장을 딱 올렸는데 그중에 양양자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 김현 대변인 이렇게 4분 서 있는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 네.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대요.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저희가 한 6시 40분부터 도착해서 대통령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시도당 위원장들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파한대소하고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서 당에서 준 명단 중에 이해찬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이해찬 의원이 왜 들어가 있지? 이제 이랬던 거예요. 세종시당위원장이셔요. 이해찬 의원. 그것도 광역이네. 시도당 위원장들 오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컷오프 되셨잖아요. 정무적 판단에 입각해서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이제 생환해가지고 복당이 되고 난 뒤에 시도당 위원장 중에 하나인 세종시당 위원장이 다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거죠. 1년 만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웃었고 다들 이제 말은 못하고 이해찬 의원이 뭐지? 이제 다들 이러다가 박장대소라고 웃고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당직을 갖고 있는 걸 다들 몰랐어요. 모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념사진을 찍는데 대통령하고 예전에 의원들 워크숍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은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의원 외만 이제 1대1로 대통령하고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양자 최고 찍고 이제 제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난 뒤에 직후에 제가 그러면은 여성들끼리 한번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양 최고하고 저하고 서서 주 대표를 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팔짱 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김현 대변인은 요새 거의 PD 수준이에요. 연출. 딴 것도 연출했더만. 예. 우리 대통령 단둘이 찍은 샷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죠. 근데 저는 안 올렸어요. 혹시 인인시계 받으셨어요? 안 줘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못 받았어요. 지금 현역 의원들도 다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대요. 수제죠, 수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장식이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안 돌리기 위한 많이 핑계가 아닐까. 예, 좀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못 받았어요 그날은. 이정도 총무비서관 그게 소관이라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수제로 만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땀 한 땀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장만 올리시면 되겠네. 거기 일자리 창출하고. 혹시 뭐 그 선거 상황실 주요 간부들 이렇게 한 번에 초청 안 하신답니까? 우리 원장님 불쌍해 죽겠네. 그런 건 없어요. 선대위에 무슨 뭐 어떤 선대위라는 기준으로 해서 초청하는 건 없죠. 청와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나 너무 불쌍해요. 관람도 못 하시고요. 관람? 예, 청와대 관람도 있잖아요. 신청해가지고. 관람 지금 저 정치대학에서 대학 학장해서 같이 가자는데 뭐 그때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진지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변인님이 청와대 한번 다녀오시면 이렇게 에너지 충전돼가 한 달 정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사실은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밥 안 줬어요? 아니 식사는 저기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된 거냐면 박안주 수석 대변인이 보통 청와대 대통령 그 초청 뭐 여야 지도부 회동이나 이런데 박안주 수석이 대부분 가죠. 그러니까 선임 대변인이니까. 근데 그날은 충남 도당위원장을 겸하고 계세요. 박안주 수석 대변인이. 그래서 본인이 매번 청와대 행사를 가면 식사를 못 하신대요. 저녁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 밥 못 먹었어요? 네. 브리핑하느라고? 네. 아니 그건 말씀을 적어야 되잖아요. 진짜 불쌍하네. 좀 불쌍하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불쌍한 직업 누가 더 불쌍하냐 그때 최민희 의원하고 김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리를 가면 신경 하나하나 곤두서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시도당 위원장들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표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식사를 거르고 하게 되죠. 아무튼 훌륭하네. 예, 훌륭하네 아니고 살신성인 그렇게 바꿔줘야죠. 멸사봉. 근데요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저녁을 못 한다는 거를 좀 일찍 가서 청와대 미리 근처에 먹었어요? 수타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촛불 집회 때도 그 집은 완전히 문을 못 열었죠. 지난 겨울에. 거기가 봉쇄구역이니까 통제구역이니까 그 공간이에요. 그러고 우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 저 짜장면집 참 맛있겠다는 생각만 가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먼저 가가지고 혼자 수타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3분의 2 먹고 나왔어요. 아, 청와대에서도 그 나온 음식 있잖아요. 네. 싸달라 그러세요. 못 먹었다고. 다음부터는 제가 용기를 들고 가서 싸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그 음식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깝죠. 싸달라 그러세요. 포장 용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편의점 파는 도시락처럼. 제가 아는 모 인사의 사모님은 가방에다가 비닐봉지를 넣고 다녀요. 실제로.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약간 마른 반찬 있지 않습니까? 국물 있는 거는 못 하는데 마른 반찬은 다시 가져와서 집에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해찬 의원님 사모님이에요. 그러세요? 자, 청와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씨 관련해서 세월호 보고 시점이 뭐 30분 조작됐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하시고요. 유튜브라는 곳이 정말 대단한 공간이에요. 거기 보면은 웬만한 영상물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본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김현 의원께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입니다 하면서 김기춘을 몰아붙이는데요. 그때가 2014년 7월 달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국정조사. 네, 김기춘 비서실장 그 서슬이 시퍼란 그 양반을 갖고 세월호 관련해서 딱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박근혜 씨의 보고 시점 조작 요거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떨리셨어요 당시에? 제가 나중에 저는 뭐 제가 진행할 때는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이 다니는지 잘 몰랐고요. 예. 나중에 이제 세월호 그 유가족 사건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이제 질의하던 내용을 봤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80만, 어떤 경우는 100만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그 다시 봤거든요. 네, 다시 봐도 잘했어. 아니 좀 더 잘할 걸 이런 것도 하나 있는데 그냥 느낌이 눈에서 살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분노했는지가 그때 시점에 그 동영상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자리만 말고도. 제가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은 요지는 뭐냐면 그리하여 어찌 됐건 김현 뭐 최민희 이런 분들이 공작 당했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정말 짜증났을 것 같을 정도로 쏟아붙이는. 그래서 그 노인네가 당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이랬던 게 뭐냐면 그때 분질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결국은 그 후에 당했구만. 그렇죠. 왜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7월 달에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때 기억난다. 예. 그래서 김기춘이 국회 와서 국정조사 하는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같은 날 해요. 그래서 물타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별법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뭐 세월호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조특위가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잡을 때 못 잡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살아나서 예. 그게 무슨 영화에 보면 뭐 시커먼 게 막 이렇게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격을 하고 반도화되고 그 엄청난 음모를 그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명호 사건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김현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네. 김기춘 입장에서. 네, 그 1970년 12월 29일 날 신명호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뒤집어져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최고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세월호인데
어떻게 5일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김기춘은 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갈 것인지에 대한 머릿속에서 이제 A부터 Z까지가 그려진 거죠. 근데 우리는 김기춘을 사람으로 본 거죠. 김기춘을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걸 계속 이제 몇 번씩 곱씹고 하고 있거든요. 김기춘을 내가 왜 그때 못 잡았을까. 그러니까 저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잡아요, 솔직히. 권력적 의지가 있는데. 아니, 사실 또 두 번째가 있었던 게, 그때 이제 파행이 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세월호 그 국정조사 특위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위원들 보고 제안을 현장이라도 우리가 가자, 따로라도.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 해경을 혼자 갔어요. 정말 겁 없으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 경호실을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약속을. 그래서 경호실 차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못 간 건데 그게 천추의 한인 거죠. 사실은 돌이켜보면. 지금 김현 대변인 말씀드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거. 승마공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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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몇 년 전이죠? 그게 전해일이에요? 2013년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들 가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놓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설 건드리고 그냥 말거나 이거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놓친 것들이 돌아와서 부메랑이 되고 한 경우들이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천추의 한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광주에 있는 강기정 의원이 저 사건을 건드렸잖아요. 김윤옥 씨 대우조선해양 연임 사건에 남상태가 김윤옥 씨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 김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쭉 추적을 하고 대정부 질문할 때 세게 붙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청목회라고 강기정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그것도 그렇게 됐네. 예, 그래서 강기정 잡으려고 건드렸는데 강기정 의원은 그때 후원금을 99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을 기소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990만 원 받은 강기정 의원을 기소를 한 거예요, 기어이.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을 잡으려고 털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쭉 있었던 거죠. 방송 들으시고 있는 지금 최민희 의원이 좀 서운하시겠네. 국정농단 사태 훨씬 전에 제2부속실 이야기, 뭐 몰래 카메라 이야기하고 건드리셨다가. 그래서 제가 좀 살살하라고. 그러다가 그 선거구 획정할 때 게리면더링 해가지고 새누리당 뉴만, 그러니까 더 월등히 많이 나왔던 지역만 그 주광덕 의원 지역이잖아요. 쭉 모아가지고.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때 주광덕 의원이 정무비서관이었어요. 김기춘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심부름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우리 방에 와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세 계약서 있잖아요. 김기춘 씨의 전세 계약서 건으로 제가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통화하면서 뭐 김 의원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뭐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이랬는데 제가 이런저런 거절했잖아요. 그게 2013년 김현 의원은 하여간 다음번엔 무조건 당선시켜야 국회의원 못된 이유가 있었구만요. 근데 지금 그 전세 계약서 건도요. 사실은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명 씨가 그 집에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 의원 동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식구니까 이제 어쩌다가도 걸리면 봐요. 이분이 정말 겁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겁 없이 해도 되나 싶은 게 국정원 직원들 국회 같은 데서요. 뭐 어디 도망가려 그러면 그 조그만 책으로 이렇게 일로 와! 꽉 어떻게 막 그런 게 너무 많아 영상이. 국회의원은 겁 없이 해야 맛이죠. 하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뒤에서 작업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겁 없이 한 분 중에 제가 지금도 제일 존경하던 정치인 이해찬 의원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공천을 못 받아? 그렇게 겁 없이 정치를 해도 그분은 칠선 의원 하는데. 그래서 세종시당위원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갔다 오셔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공천 못 받으면 당선돼 돌아올 정도의.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 살짝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9시 30분이냐 10시냐 보고 시점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근혜 씨가 종대본에 나타나기 바로 한두 시간 정도 전 외에는 보고 받은 적도 뭐 지시를 내린 적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춘 거죠. 네, 근데 그게 청와대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일단 궁금해요. 이런 식의 그 공문서를 시간을 막 바꿔버리고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정의도
법제처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빨간 쭉 찍고 바꿔버리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강기훈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애만 청춘 하나를 망가뜨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김기춘을 사람으로 보면서부터 이 문제가 꼬였다라고 하는데 1970년도부터 이 사람이 공작의 핵심에 있었고 그다음에 유신헌법 관련도 있고 최태민과 박근혜와의 관련성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대공수사국장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병헌하고 김기춘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면 이 9시 반으로 보고 시간을 땡긴 것, 원래 9시 반인데 늦춘 거잖아요. 10시에 보고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훈령을 조작하는 것, 그거 뭐 간단하죠. 뭐 잣대 놓고 쭉 그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나중에 발각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과 공문서 유조, 대통령 기록물 유조. 사문서 맞습니다. 네, 이게 사문서고. 국정농단의 사문서. 그러니까 그런 예. 그래요. 지금 우리 푸나님이 저는 추측하신 것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변조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걸 듣고도 거기에 맞춰서 뭐 제대로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나중에 봐서 맞춰놓은 그거일 수 있고요. 볼 가능성이 높고. 저는 2013년 11월 달에 정윤회 보고서가 나온 게 이때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권력서열 1위 최순실, 권력서열 2일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거 9시 반 10시도요. 그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최순실? 예. 9시 반에 보고받아서 최초의 지시가 10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고 10시에 지시한 거 아닌가요? 박근혜 씨 상태를 보면은 저는 중대본에 그게 아니 중대본에 나타난 거는 그 시간에 가라 그랬겠죠 또. 그러면은 최가 심각해지니까 가라. 가셔야 된다. 빨리 이동 준비해라. 이게 운명 같은 게 박근혜 구속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 4월 16일까지예요. 나 그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 이건 뭘까 싶은 거예요. 저기 우리 그 실훈이 있잖아요. 우리 녹음 실훈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처럼 운명적인 게 느껴지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를 박근혜 씨는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정말 이거는 천륜을 저버린 폐륜행위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탄핵 가결될 때부터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숫자요? 네. 대통령 훈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호인지 아세요? 381호예요. 18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쨌건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선거 백서도 그거죠. 네. 네, 정말 나라가 아니었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박근혜 씨의 어떤 행적들이었고요.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이제 거의 범단이지 범단. 놀랍지도 않고 그냥 정말 나라를 이렇게 운영했구나.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운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실을 통할하는 임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할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래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가 국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지 그 말씀을 주변해역 대형 정확하게.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사고대책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 라는 2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현장의 진두지휘는 해경청장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무한 책임 속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여 차례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서실장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경내에 계시도 우리가 경호상 그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실장님,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이때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저는 직접 청와대에서는 2번이고 네. 공무원이 되고는 11번, 중요한 사항이 11번의 생기면은 대통령의 모십니다. 얼굴을 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화로도 충분히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는 쫓아가서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그것보다도 전화하는 그러면 것이 혹시 더 빠를 수가 문고리 있습니다.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님 직접 대통령 얼굴도 못 보나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청와대에 없습니다. 예, 제1부속실장이 보고를 했겠죠.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유선 보고.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그건 전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지금 그 개선상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전화를 그 하십니다.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또 청와대 이야기 조금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을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참석하신대요. 혹시도 있고 그 레드카페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걸으신데요? 아니 입장할 때 어. 작년에도요. 예. 레드카펫 걸으셨어요. 그랬어요? 턱시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등장할 때 꼭 레드카펫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상 받으실 때 걸으시겠네. 예, 나비 넥타이 그리고 그 외국의 어떤 분이 시상하는데 그 화면이요. 정말 할리우드 영화 같았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하시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지난해는 대통령이 아니셨으니까 당연하고요.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박근혜 국정농단에 관련한 또 뭐가 또 있는 있었죠. 그런 네, 건가요? 있었죠. 다이빙벨 네. 상영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부산영화제에 대해서 무슨 축소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 부산시의 부시장인가 누가 지원을 저 줄이고 개입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 관련 영화인들이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김민석 원장님이 영화인이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 보러는 갑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작품 이번엔 출품 안 했습니다. 하신 적 있잖아요. 부산영화제는 없고요. 서울영화제. 네. 김어준 총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도 거기 출품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와야 되고 지금 서병수 부산시장이 사실은 거기 주관인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분이 또 대표적인 친박이고 문 대통령하고 어차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뭐 안 나올 리는 없고 그 어떤 표정도 궁금하고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 역사 속에 내가 만약에 정말 극악무도한 통치자라고 해도 언젠가는 내 시대는 간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정치를 박근혜 이런 식으로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개념 없는 세력들이 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 국고 지원금도 완전 반토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외면한 부산 지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부산 영화제 제대로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좀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조금 느낍니다. 헌재 소장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 이슈고 가장 뜨거운 논란이고 그걸 빌미 삼아서 국정감사를 또 보이콧하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재 소장을 빨리 임명해라 라는 것을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 지금 김희수 소장 임명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대행 체제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김희수 대행이 대행으로 존재하는 것은 헌재의 법과 규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시기가 오래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나를 문제 삼아라. 왜 김희수 대행을 욕보이느냐 지금 일단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굳이 문제 삼으려면 나를 문제 삼아라 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랄까요? 이게 와도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5개월째 접어드니까 정말 번색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트집 잡아서 그냥 깽판 놓기. 이게 컨셉인 것 같아요. 잘한다는 없잖아요.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김진태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를 이제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진짜 헌법적 발상이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개탄스러운 거고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차원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흠집내고 그 조금이라도 뭐 하나 잡히면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국감 보이콧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보이콧하는 이유가 국감을 하면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 반인륜적인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차피 김희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감도 박근혜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탄핵 판결 시 이 세월호 7시간에서 30분 7시가 아니라 7시 반으로 된 거잖아요. 이 문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국감을 보이콧, 그러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에 대한 거는 시비이고 한편의 시비이고 핑계 삼아서 국감을 보이콧한 거고 이번에 30분 문제가 이제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김희수 대행의 그 지난번에 소수 했던 보충 의견은 예, 정당한 거잖아요. 의미가 훨씬 더 네.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김희수 대행을 저렇게 좌초시킨 것 자체가 완전히 그야말로 분풀이, 화풀이,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불인정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도 그렇죠. 보이콧했는데 거기도 지금 세월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상임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국정농단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일수록 지금 보이콧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자기들의 잘못을 아픈 좀 거죠. 네. 정말 사악해요. 어떻게 근데 문제는요. 자유한국당 그렇다 쳐요. 근데 국민의당에 법사위 소속되어 있는 한 의원이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시비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쪽 결에 맞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 결이신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 헌재 소장의 임명에 관련해서 일단 현재의 쟁점만 놓고 본다면 권한대행으로 하기로 한 것이 헌재 재판관들 전체의 의견이었고 또 권한대행 상태에서 정식 소장으로 되지 못한 후에도 계속 권한대행으로 되도록 동의를 했다라는 것도 헌재 재판관들 자체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무슨 중요한 말씀이긴 하나 현재에 있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재 자체의 법과 규칙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김희수 대행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좌초가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더구나 지금 30분이 더 나오면서 더 명료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비 걸기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고 또 현재 대행으로 존재하는 것도 물론 정식 소장이 빨리 임명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자체는 김희수 본인의 문제거나 또는 헌재 재판관들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게 지금 완전히 어찌 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부당한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분당? 이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분당이라기보다는 바른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원래대로 자기 당으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거죠. 뭐 회귀 분당, 본능? 예, 뭐 분당이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바른정당의 자강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참 김무성 씨가 그 모략 정치의 어떤 대가라고 느껴지는 게 저번에 13명 그 대선 중간에 빠져나갈 때도 그 사실 도리가 아니잖아요. 선거전 한가운데서 그걸 빠져나가는데 이야기 들어본 즉 김무성의 그 부산의 자기 관할의 지역구 있잖아요. 거기에 시도 의원이라든지 이런 자기 계보의 사람들은 이미 다 자유한국당에 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정치적 위치가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유승민 흔들어 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마 2주 정도에는 결단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내 교섭단 때 깨지고 다른 건 몰라도 유승민이나 뭐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명분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선거만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10여 명 정도의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도 못 버틸 거라고 보잖아요. 버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에서 이제 보수 지들이 말하는 보수 대통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제1당으로 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저 내년 이제 뭐 제2기 국회 이제 원구성할 때 국회의장이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 대통령만 바뀌었지 장관만 바뀐 행정부 정도가 그나마 정권 교체를 한 거지 입법부 사법부도 누구 말처럼 대법원장만 바뀌었지 무슨 인사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정말 지난한 일인 것 같아요. 설사 당대당 통합이 이제 당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된다고 하고 그 시점이 어디냐 지방선거 전에 돼가지고 국회의장 선출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몇 명. 의장 선출이 언제냐에 따라서 보궐선거 이후 그게 아마 못 박혀 있을 텐데 이 시기가. 근데 만약에 의원들의 이제 숫자가 조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걸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대는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보궐선거가 일반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냐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선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몇 의원들 대법원까지 가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직 상실되면 전체 의석수 규모가 줄어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궐선거랑 상관없이 의원들의 정수가 상실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 지금 초점은 저거 아니에요. 그 일당 문제요. 저기가 저렇게 해서 바른정당에서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숫자를 보태더라도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일당을 놓치지 않는 것을 기대해 본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된다라는 거를 기정사실화시키고 국민의당과의 일정한 무슨 정계 개편과 연정 얘기를 지금 모락모락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정이라는 얘기를 꺼낸 바도 없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하고 의사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지원 씨의 자작극.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당 최악의 경우 당대당 통합을 해서 의석수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이제 그걸 차분히 놓고 우리가 이제 일당을 뺏기면 안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일정 자체를 개헌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국회잖아요. 2기 국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거를 갖고 이제 계속 압박해 올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더 엇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을 무기로 해서.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후에 그런 의원직 상실 문제도 있고 또 보궐선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일당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진짜 이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를 이 김무성 씨가 하는 거죠. 사실 정말 청산돼야 될 구시대 정치.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때부터 보면 건건이 이번에 이제 뭐 한 번 나가긴 했었지만 매번 조금 하다가 말고 이번에 정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시대 정치를 역시 다시 김무성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12년 12월 14일 날 NLL 발췌본을 흔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출발이 지금 김무성 위원장이죠. 그리고 이분은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데 물론 뭐 불협화음 때문에 레이저도 맞기도 했지만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분은 했던 행위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뭐 국정원 TF 적폐청산 TF에서 NLL 문제도 들여다보겠지만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어서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가 100%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합당 비슷한 뭐 어떤 결과적으로 숫자의 뭐 변화가 있겠지만 오면. 그럼 박지원 의원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 세력도 고민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가발전 막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런 압력이 일부는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권리당원들을 비롯한 핵심들 입장에서는 됐어 없어도 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쟤들도 합치는데 또 민주세력 뭐 선거도 다가오는데 합쳐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군불대기를 이제 국민의당 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철수 대표는 버럭 성질하셨다면서요. 지난 그 총선 때의 분위기를 보면 기존에 있던 수십 년간의 그게 깨졌어요. 법칙 같은 게. 국민의당이 있으므로 야권이 분열돼서 선거에 질 것이다가 아니고 국민의당이 특정 뭐 호남을 빼고라도 수도권 같은 데서 보수표를 잡아먹는다는 건 정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당제가 유지가 되면 오히려 민주세력이 선거하기 더 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사실은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저쪽이 합치는데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던 대로 의석 분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원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의석에 있어서의 역전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쉽사리 그 문제를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서만 갖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논의를 해봤자 잘 안 되는 일은 괜히 잘못 논의하면 꼬이기만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또 그 내부가 복잡하고 저희도 이게 지금 꼭 박지원 의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 무슨 연적이니 뭐 이런 등등의 제의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 이쪽에서 그런 제의를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주관적인 희망이 보태져서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얘기가 다양하게 들려와요. 저희들한테도. 뭐 국민의당 쪽에서 앞으로 국민의당 예를 들어 바른정당의 변화가 있으면 그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일부가 다시 민주당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다양한 기대 섞인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느낌은 이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무리 해도 5% 이상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우리도 여당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대여 공격을 자제하는 어떤 그쪽의 구성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반대로 더 선명하게 나가려고 하는 극중 지지자 우리 안철수 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그 이상 너무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그 민주당 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확고해요. 요즘에는 심지가 확고해. 뭔가 그걸로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풀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입니다. 여담을 하나만 드릴까요? 제가 며칠 전에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방송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나오는 김민석이가 그 김민석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김민석입니다. 저 지인들 보면 그게 그가 붙으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김민석이냐? 이제 그 김민석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김민석이 한 70도 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70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분 머릿속에는 이명박하고 서울시장 같이 다투던 그 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70?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은 연배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50대 중반밖에 안 됐다고.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고. 그때 정치 신동이었다고. 30대 초반에 나갔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제 초선 해도 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초선 나이도 많죠 그런 분들이. 아니 우리 평균이 55세예요. 지금 국회의원 평균이. 그래요? 네. 진짜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그 김민석 맞습니다, 형님.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국정감사잖아요.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이제 만약에 적폐 정당들이 없고 건전한 야당들이 있다고 하면 여당이라고 해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 막 이렇게 고치고 뭐가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그 적폐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바쁜 그런 모양새 같아요. 행정부에 있는 나쁜 점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잖아요. 공무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인데 그럴 때 여당 의원들이 준엄하게 좀 비판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쳐나가지는 건데 결국에는 행정부에 있어서의 남아있는 적폐적 요소들이 현재 야당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나 해수위가 그 이제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내용과 관련해서 법사위는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간접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해수부도 그렇고 문방위도 아마 파행이 살짝 됐었던 거고 어느 부서도 파행이 되다 말다 가다 멈추다 뭐 또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 할 때도 그랬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할 때도 그랬고 순탄하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연시키고 별거 아닌 거 같고 이제 보이콧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16일인가 공전이 됐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저 빼라고 저하고 진선미 의원을 빼라고. 그 세월호 국조위 그때 그랬죠? 아니요, 국정원 국조위예요. 예,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제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당사자라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새누리당하고 맞아. 국정원 그래서 여직원한테 그때 고발 당해서 재척 사유가 있다는 논리를 들이댔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감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인데 내가 무슨 감금이냐 그러고 너네들이 고발해놓고 그것을 재척 사유로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한 국정조사에서 왜 나와 진선미가 빠져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안 빠지겠다 못 빠진다 이제 이러다가 할 수 없어서 도리 없어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그것도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때 만약에 저하고 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간 그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은 김혜연 의원이 되게 용감하게 어떻게 저렇게 겁 없이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은 야당이 재밌거든요. 국회의원이 뭐예요? 사실은 무슨 집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국민을 대신해서 말하고 지적하고 폭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 야당이 재밌죠. 그리고 여당을 하면 장관이 재밌고 거기서 재밌다라는 맛은 재미라는 뜻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일의 보람 이런 재미가 더 있다는 거죠. 통상은 여당 국회의원은 조금 이렇게 방어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미가 없는데 지금은 전혀 유형이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새 정부 들어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상 새 정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 내지는 그런 시기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워낙 쌓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수가 바뀐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에서 그렇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전에 저희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집권을 해가지고 나라를 좀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에는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권력기관들로부터도 견제를 받았던 거잖아요. 집권한 세력이.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정보의 유통 구조가 굉장히 빨라서 좀 장난을 치고 되치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보수 진영의 흐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스스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국민들이 바로바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런 수모를 겪으니까 힘내라 김희수 이래가지고 캠페인을 벌리면서 여론을 쫙 바로잡아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저희가 이제 정부를 운영하면서 뭐 내년이 됐던 내후년이 됐던 정부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민주개혁 진영과 문재인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서 소통하는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이 계속적으로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비판만 일삼는 형태로 의정 활동을 한다면 저는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크게 응징을 당할 거다. 네. 총선이 없으니까 저희는 국민들이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은 도태돼야 되고 어떤 정치인은 끊임없이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호가 되고 후원도 해주고 그다음 박수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지금 이 의석수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부적절한 행위, 특히 아까 얘기했던 법사위에서 국민의당의 모 의원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문제를 꼬이게 한 이런 정치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니까 뭐 대구, 경북, 울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했지만 머지않아서 총선이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내후년에도 여전히 국감에서 정말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거고 올해로서 이게 적폐청산의 과제가 완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저는 뭐 뿌리채 도려내지 않으면 스스로 반성하는 것처럼 김기춘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 3년 동안 더 길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없애려면 정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맡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맡은 의제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끈질기게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적폐스러움 이런 것들을 도려내려면 사실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처럼 할 수밖에 없고 자료 나와서 이렇게 언론사에 배포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활약하고 있는 게 여당 의원들이에요. 또 아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보면 그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공무원들이 그 전에 공무원들이에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국감도 이제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해 들으면 뭐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대충 뭐 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료 요구에도 아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인사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인물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좀 아쉬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필사해가지고 나와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이제 상임위가 아마 안행이다 보니까 그 부처가 기관이 있어서 이제 된 것도 있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감사 내용 중에 반드시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해야지만 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권력기관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의원들만 볼 수 있으니까 국정원은 그러면은 이제 예산 문제도 그렇고 기존의 자료 문제도 그렇고 속기록 같은 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근데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뭐 부자진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위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의원들이 더 부지런히 이제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가져와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분법으로 보면 이제 야당에서 여당 됐으니까 입장이 좀 바뀌고 또 가령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그 두 정부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세력 관계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장악도 전 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흔히 집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주류의 그렇죠, 입장이었던 맞습니다.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을 보면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진전 또 대중적인 의식의 진전 또 세대의 변화 이런 것 속에서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 또는 그 지지층이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과 같은 비주류의 입장은 이제는 전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주류 비주류 이런 개념이 좀 애매하고 큰 틀에서 봐서 어떤 다수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된 시점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여전히 그냥 여당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거대한 청산되어야 할 뭐 부정, 부패, 불법 이런 큰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암벽 같은 것을 계속해서 깎고 공격해 나가는 개혁 세력으로서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여당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개혁적 집권 세력 계속 그 개혁을 해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거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당 의원들의 TBS 때리기예요. 교통방송인데 왜 교통만 해야지 시사 보도를 하냐. 그래서 언급되는 게 이제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김어준, 뭐 정봉주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김어준 프로그램에 고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논란이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CBS가 기독교 방송인데 왜 보도하느냐. 이것은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 건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겁니다. 방송을 만드는 PD로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케이블 TV는 어떤 종류의 개념을 부여를 하잖아요. 뭐 오락이냐 스포츠냐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 있어가지고 특히 교통방송 같은데 보도 기능을 없앤다 그러면 정말로 교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시사나 이런 거는 사실 분야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다룰 수 있는 법적으로 권한 부여가 돼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건데 그걸 잘 써먹던 그분들이 잘 써먹어서 출연도 하던 그분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뜬금없이 자기들이 이제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속칭 팔아주지 않는다고 여기서 왜 시사를 해? 이렇게 해서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 뉴스공장에 박지원 대표가 오랜만에 직접 나와가지고 사실은 CBS건 뭐건 보도 시사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여당일 때 그 시절에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꼬이는 거죠. 그쪽 사람들 스텝이.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관련돼 있는 거를 캐묻고 싶은 우리 당 의원들은 나를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농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시 아닌가요? 교통방송이? 네, 맞습니다. 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방송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교통과 관련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교통방송에서 시사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열받아서 하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민의 정서에 맞는 방송을 해줘야 돼요. 당연한 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 조항만 딱 놓고 보면 일견 그럴듯해요. 교통방송인데 왜 시사 이런 걸 하냐. 교통도 하는데 그 사이에 시사에 관련된 것도 다 연결되어 있죠. 짬으로 들으시라고. 그리고 게. 채널을 붙잡기 위한 일종의 용도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교통만 하게 돼 있어요? 방송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협소하게 해석한다 그럴까요? 이여성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고치실 거야, 안 고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정치인이 그럼 정치만 해나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이런 프로 다 없어지겠네요. 그거 없애지면 큰일 날 텐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인 거고 진짜 적폐랑 싸우려니까 쓸데없는 거랑 싸우고 있고 참 다 깝깝하신 분들이에요. 국민의당이요? 네. 그건 제가 못 봤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 다 그런 거 집어넣어요. 뭐 김원 의원님이 우리 김기춘이랑 싸운 장면도 엄청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이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봤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대체 왜 정치를 하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성 생각해보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민주당을 어떤 상징으로 하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은 그래도 목적성 잃지 않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중간중간에 막 정치 흙탕물에 막 휩싸여가지고 대체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모르게 만들려고 한 전략도 있지만 그런 거 보고 있으면서 정권만 바뀌면 뭐 다 될 것 같았어도 이제 한 5개월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작업이구나를 하루하루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권 바꾸려고 했던 국민들의 경각심이랄까요? 전투력 이런 것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해찬 의원이 그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세월호 30분과 훈령 조작된 걸 보고 깜짝 놀랬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오시면서 경험이 많은 분의 얘기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말에 정말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한 지 5개월,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도 길지만 정말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그런 소중한 세금과 그다음에 의견과 가르침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단 한치도 놓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한 주였어요. 그 30분 정말 충격이었고 그날 저녁에 유가족 가족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의원님? 제가 이걸 무슨 말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되묻고 웃다가 울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세월호 때문에 촛불 혁명이 완수가 된 거죠. 그러나 일기 완수된 거고 정말 진상 규명이 끝까지 밝혀서 원혼을 달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환경은 IMF 때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사실은 요새 남북관계,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모아가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 만찬에서 당 지도부에 했다는 말씀 중에 요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힘을 모아다오. 말씀처럼 여당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거대한 어떤 기득권과 싸워가고 있는 과정, 그런 이제 공격을 해가야 되는 세력의 입장에 있다는 걸 잃지 않고 힘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 뭐 당도 그렇게 할 테니까 계속 그렇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감을 보면 그런 역관계가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기득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득권을 혁파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요. 그 초심 국민들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정치에 관심 보이고 행동하고. 그래서 다시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MB 집 앞에도 매일같이 가서. 박근혜 씨 구속 완료일이 4월 16일인 것처럼 다음 대선은 언제 있을까? 제가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지금 헌법의 시작점인 대한민국의 시작인 3월 1일쯤이 다음 대선 일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뭔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운명적인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개혁이랄까 좋은 나라 만들기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한번 믿고 가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덮고 있고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피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희망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일요일 날 오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와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씨 관련해서 세월호 보고 시점이 뭐 30분 조작됐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하시고요. 유튜브라는 곳이 정말 대단한 공간이에요. 거기 보면은 웬만한 영상물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본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김현우 의원께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우 의원입니다 하면서 김기춘을 몰아붙이는데요. 그때가 2014년 7월 달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국정조사. 네, 김기춘 비서실장 그 서슬이 시퍼란 그 양반은 갖고 세월호 관련해서 딱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박근혜 씨의 보고 시점 조작 요거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떨리셨어요 당시에? 제가 나중에 저는 뭐 제가 진행할 때는 그런 유튜브에 동영상이 다니는지 잘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세월호 그 유가족 사건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이제 질의하던 내용을 봤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80만, 어떤 경우는 100만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그 다시 봤거든요. 다시 봐도 잘했어요. 아니 좀 더 잘할 걸 이런 것도 하나 있는데 그냥 느낌이 눈에서 살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분노했는지가. 그때 시점에 그 동영상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자리만 말고도. 제가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은 요지는 뭐냐면 그리하여 어찌 됐건 김현, 뭐 최민희 이런 분들이 공작 당했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정말 짜증났을 것 같을 정도로 쏟아붙이는. 그래서 그 노인네가 당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이랬던 게 뭐냐면 그때 분질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결국은 그 후에 당했구만. 그렇죠. 왜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7월 달에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때 기억난다. 그래서 김기춘이 국회 와서 국정조사 하는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같은 날 해요. 그래서 물타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별법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뭐 세월호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조특위가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잡을 때 못 잡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살아나서 예. 그게 무슨 영화에 보면 뭐 시커먼 게 막 이렇게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격을 하고 반도화되고 그 엄청난 음모를 그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명호 사건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김현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네. 김기춘 입장에서. 네, 그 1970년 12월 29일 날 신명호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뒤집어져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최고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세월호인데 어떻게 5일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김기춘은 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갈 것인지에 대한 머릿속에서 이제 A부터 Z까지가 그려진 거죠. 근데 우리는 김기춘을 사람으로 본 거죠. 김기춘을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걸 계속 이제 몇 번씩 곱씹고 하고 있거든요. 김기춘을 내가 왜 그때 못 잡았을까. 그러니까 저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저께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걸 저는 많이 알았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고 저는 원래 가졌던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제가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건은 마지막 4차 조사 결과입니다. 최종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나올 경우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됩니다.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과 상생의 소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성도일체에 뿌리 뽑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모두 끝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 공고안을 발표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곳도 정치다. 10월 15일 일요일 72번째 방송입니다. 금요일에 청와대 다녀오신 김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거기에는 초대를 못 받은 김민석 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근데 왜 대변인님 갔는데 원장님 못 갔어요? 대변인이 훨씬 센 거라니까요. 대변인은 모든 자리에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트위터 하나 올리셨는데 거기 사진 4장을 딱 올렸는데 그중에 양양자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 김현 대변인 이렇게 4분 서 있는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 네.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대요.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저희가 한 6시 40분부터 도착해서 대통령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시도당 위원장들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파한대소하고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서 당에서 준 명단 중에 이해찬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이해찬 의원이 왜 들어가 있지? 이제 이랬던 거예요. 세종시당위원장이셔요. 이해찬 의원. 그것도 광역이네. 시도당 위원장들 오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컷오프 되셨잖아요. 정무적 판단에 입각해서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이제 생환해가지고 복당이 되고 난 뒤에 시도당 위원장 중에 하나인 세종시당 위원장이 다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거죠. 1년 만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웃었고 다들 이제 말은 못하고 이해찬 의원이 뭐지? 이제 다들 이러다가 박장대소라고 웃고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당직을 갖고 있는 걸 다들 모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념사진을 찍는데 대통령하고 예전에 의원들 워크숍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은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의원 외만 이제 1대1로 대통령하고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양자 최고 찍고 이제 제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난 뒤에 직후에 제가 그러면은 여성들끼리 한번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양 최고하고 저하고 서서 주 대표를 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구나.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팔짱 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김현 대변인은 요새 거의 PD 수준이에요. 연출. 딴것도 연출했더만. 예. 우리 대통령 단둘이 찍은 샷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죠. 근데 저는 안 올렸어요. 혹시 인인식에 받으셨어요? 안 줘요? 말할 수 없.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전공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뭐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 국고 지원금도 완전 반토막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으로 부산시 정부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측이 다이빙벨 상영 취소를 요구하며 자체 감사를 벌였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영화계에 반발을 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하겠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과의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 대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후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이달 말쯤 자동 제명됩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 탈당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을 그렇게 출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건이 만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에 맞춰 바른정당 내 통합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영우, 김용태 등 통합파 의원들은 내일 최고위원회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자강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아서 통합파의 탈당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합파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탈당 시점과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이자 막가파식 정쟁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공소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고발하는 것은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서 적폐 세력의 후한무치한 행태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발표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각각 최종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우리들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그거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4차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이 가운데 시민참여단 500명이 선정됐고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토론에 참가한 471명이 합숙 첫날 3차 조사를, 마지막 날 4차 최종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 조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그날은 못 받았어요. 지금 현역 의원들도 다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대요. 수제죠, 수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장식이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안 돌리기 위한 많이 핑계가 아닐까. 예, 좀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못 받았어요, 그날은. 이 정도 총무비서관 그게 서관이라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수제로 만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땀 한 땀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장만 올리시면 되겠네. 거기 일자리 창출하고. 혹시 뭐 그 선거 상황실 주요 간부들 이렇게 한 번에 초청 안 하신답니까? 우리 원장님 불쌍해 죽겠네. 그런 건 없어요. 선대위에 무슨 뭐 어떤 선대위라는 기준으로 해서 초청하는 건 없죠.
청와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나 너무 불쌍해요. 관람도 못 하시고요. 관람? 예, 청와대 관람도 있잖아요. 신청해가지고. 관람 지금 저 정치대학에서 대학 학장해서 같이 가자는데 뭐 그때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진지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변인님이 청와대 한번 다녀오시면 이렇게 에너지 충전대가 한 달 정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사실은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밥 안 줬어요? 아니, 밥은 식사는 저기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된 거냐면 박안주 수석 대변인이 보통 청와대 대통령 그 초청 뭐 여야 지도부 회동이나 이런데 박안주 수석이 대부분 가죠. 그러니까 선임 대변인이니까. 근데 그날은 충남 도당위원장을 겸하고 계세요. 박안주 수석 대변인이. 그래서 본인이 매번 청와대 행사를 가면 식사를 못 하신대요, 저녁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 밥 못 먹었어요? 네. 브리핑하느라고? 네. 아니, 그건 말씀을 적어야 되잖아요. 진짜 불쌍하네. 좀 불쌍하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불쌍한 직업 누가 더 불쌍하냐 그때 최민희 의원하고 김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리를 가면 신경 하나하나 곤두서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시도당 위원장들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표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식사를 거르고 하게 되죠. 아무튼 훌륭하네. 예, 훌륭하네 아니고 살신성인 그렇게 바꿔줘야죠. 멸사봉. 근데요,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저녁을 못 한다는 거를. 좀 일찍 가서 청와대 미리 근처에 먹었어요? 수타 짜장면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촛불 집회 때도 그 집은 완전히 문을 못 열었죠. 지난 겨울에. 거기가 봉쇄구역이니까, 통제구역이니까 그 공간이에요. 그러고 우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 짜장면집 참 맛있겠다는 생각만 가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먼저 가가지고 혼자 수타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3분의 2 먹고 나왔어요. 청와대에서도 그 나온 음식 있잖아요. 네. 싸달라 그러세요. 못 먹었다고. 다음부터는 제가 용기를 들고 가서 싸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그 음식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깝죠. 싸달라 그러세요. 포장 용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편의점 파는 도시락처럼. 제가 아는 모 인사의 사모님은 가방에다가 비닐봉지를 넣고 다녀요. 실제로.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약간 마른 반찬 있지 않습니까? 국물 있는 거는 못 하는데 마른 반찬은 다시 가져와서 집에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해찬 의원님 사모님이에요. 그러세요? 되게 잡아요, 솔직히. 권력적 의지가 있는데. 아니, 사실 또 두 번째가 있었던 게 그때 이제 파행이 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세월호 그 국정조사 특위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위원들 보고 제안을 현장이라도 우리가 가자, 따로라도.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 해경을 혼자 갔어요. 정말 겁 없으시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 경호실을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약속을. 그래서 경호실 차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못 간 건데 그게 천추의 한인 거죠. 사실은 돌이켜보면. 지금 김현 대변인 말씀드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거. 승마공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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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몇 년 전이죠? 그게 전 해일이에요? 2013년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도 가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놓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설 건드리고 그냥 말거나 이거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놓친 것들이 돌아와서 부메랑이 되고 한 경우들이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천추의 한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이 지금 있었죠. 광주에 있는 강기정 의원이 저 사건을 건드렸잖아요. 김윤옥 씨 대우조선해양 연임 사건에 남상태가 김윤옥 씨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 김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쭉 추적을 하고 대정부 질문할 때 세게 붙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청목회라고 강기정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그것도 그렇게 됐네. 예, 그래서 보니까. 강기정 잡으려고 건드렸는데 강기정 의원은 그때 후원금을 99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을 기소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990만 원 받은 강기정 의원을 기소를 한 거예요, 기어이.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을 잡으려고 털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쭉 있었던 거죠. 방송 들으시고 있는 지금 최민희 의원이 좀 서운하시겠네. 국정농단 사태 훨씬 전에 제2 부속실 이야기, 뭐 몰래 카메라 이야기 오고 건드리셨다가 그래서 제가 좀 살살하라고. 그러다가 그 선거구 획정할 때 게리면더링 해가지고 새누리당 뉴만, 그러니까 더 월등히 많이 나왔던 지역만 그 주광덕 쭉, 의원 지역이잖아요. 쭉 모아가지고.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때 주광덕 의원이 정무비서관이었어요. 김기춘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심부름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우리 방에 와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세 계약서 있잖아요. 김기춘 씨의 전세 계약서 건으로 제가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통화하면서 뭐 김 의원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뭐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이랬는데 제가 이런저런 거절했잖아요. 그게 2013년 김현 의원은 하여간 다음번엔 무조건 당선시켜야 국회의원 못된 이유가 있었구만요. 근데 지금 그 전세 계약서 건도요. 사실은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명 씨가 그 집에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 의원 동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식구니까 이제 어쩌다가도 걸리면 봐요. 이분이 정말 겁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겁 없이 대되나 싶은 게 국정원 직원들 국회 같은 데서요. 뭐 어디 도망가려 그러면 그 조그만 책으로 이렇게 일로 와! 꽉 어떻게 막 그런 게 너무 많아 영상이. 국회의원은 겁 없이 해야 맛이죠. 하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뒤에서 작업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겁 없이 한 분 중에 제가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이해찬 의원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공천을 못 받아? 그렇게 겁 없이 정치를 해도 그분은 칠선 의원 하는데. 그래서 세종시당위원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갔다 오셔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공천 못 받으면 당선돼 돌아올 정도의.